안녕하세요. 저는 한 식품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40대 후반입니다. 한때는 그 식품회사에서 사직을 권고받았어요. 한마디로 잘렸죠. 억울함 속에 절망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회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인생 역전이 된 셈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이 역전하게 된 기막힌 인연과 운명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할머니 손에 자란 애들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이 없다고 말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할머니만 해도 절 애지중지 기르셨으니까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늘 잘한다고 응원을 받고 컸기 때문에 잠깐의 시련도 잘 극복한다는 사실을요. 우리 할머니는 늘 절 그렇게 키우셨어요. 넘어지더라도 곧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 지금 많이 아프면 나중에 반드시 웃는 날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저에게 주신 가르침이기도 했지만 할머니 자신에게 던지는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사랑을 많이 받고 산 인생은 아니었어요. 이따금 할머니 사촌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들게 자랐고 정해준 대로 시집을 가서도 자기 주장 한번 제대로 못 펼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 여자들의 인생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가고 남아요.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쫓겨나다시피 한 뒤에는 어린 딸을 안고 또 힘겹게 사셨고요. 딸이라도 잘 살아주었더라면 할머니의 고단함도 조금 보상받았을 텐데 그 딸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뒤 10년 만에 뒤늦은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떠난 신혼여행길에서 딸과 사위는 모두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답니다. 그 딸이 우리 엄마입니다. 딸 팔자는 엄마 닮는다고 하더니 자신의 박복한 팔자 때문에 딸을 잃었다고 할머니는 평생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혹여 자신의 박복함이 손자에게까지 대물림 될까봐 노심초사하셨고 제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역시 자신의 팔자 때문에 그렇다고 자책하셨어요. 매해 부모님 제사를 손수 지내시면서도 항상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평생 우셨는데도 아직 마르지 않은 할머니의 눈물은 제 심장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럴수록 전 할머니의 자책이 기우였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더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할머니의 고단한 인생이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택시 20대가 넘는 운수회사 외동딸이셨대요. 외동딸이니까 사랑을 듬뿍 받았을 것 같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격한 아버지 손에 자라다 보니 항상 외로웠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가 별로 없었고 식모 아줌마나 집사 아저씨와 얘기하는 게 고작이었답니다. 하루는 아버지 몰래 펜팔을 했다가 들켜서 종아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맞았답니다. 항상 집에서는 소리나지 않게 걸어야 했고 밥을 먹을 때 쩝쩝거리며 먹거나 말을 해서도 안 되었답니다. 원래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어서 더 엄격하셨대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홀로 딸을 키우다 보니 혹여 잘못될까 염려스러워 과잉보호한다고 친척들이 한마디씩 할 때도 아버지는 늘 단호하게 여자는 가두어서 길러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런 아버지의 교육 방침은 할머니를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늘 일탈을 꿈꾸었지만 꿈만 꾸다 말았죠. 아버지는 두렵고 높은 산이었답니다. 그래서 거역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대요.
어느 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아버지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었답니다. 명문대생이었는데 지인의 추천으로 할머니를 가르치게 되었죠. 서글서글하지만 다정하고 부드러운 성격이 아버지와는 너무 딴판이어서 할머니는 세상에 이런 남자도 있구나 생각했답니다. 그때까지 남자라고는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와 늘 굽실대는 집사 아저씨, 학교에서 만나는 남자 선생님이 다였기에 할머니에게 그 명문대생은 신선한 충격이었대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과외 선생님을 하게 되었다는 그 사람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할머니는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랐답니다. 그게 첫사랑이었어요. 과외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일주일에 2번 과외 날이 되면 수십 번도 더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점검했대요. 성적이 오르니까 아버지도 흡족해 하셨고 과외쌤을 더 신뢰하셨죠. 가끔 과외쌤은 책상에만 앉아있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라면서 할머니를 데리고 근처로 산책을 가기도 했답니다. 물론 아버지 허락을 받았죠. 늘 엄격한 아버지였지만 명문대생 과외쌤 말이라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그림이나 패션 이런 데 관심이 많았대요. 하지만 아버지는 법대에 가서 검사가 되라고 하셨죠. 옥님아, 인생은 아버지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나중에 후회 안 하게 돼. 그건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을 네가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 꼭 법대 간다고 성공한 인생을 살지 않아. 성공한 인생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 난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쌤은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적어도 난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셈이지. 행복하다는 건 감정이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마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거야. 살아가는 과정에서 행복하면 결과가 실패해도 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할머니는 성공만 외치는 아버지보다 행복을 얘기해주는 과외쌤이 너무 좋았답니다. 결론은 실패해도 살아가는 과정에 행복하면 된다는 그 말이 할머니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되었대요. 날마다 점점 더 과외쌤이 좋아졌고 어느새 사랑한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는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과외쌤 때문에 무사히 대학에 들어가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과외쌤에게 고백을 했죠.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과외쌤은 대답이 없더래요. 할머니는 실망했죠. 분명 과외쌤도 자신을 좋아하는 느낌이었는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친 것 같아서 민망하고 서럽고 그랬답니다. 첫사랑은 안 이뤄진다는 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더욱 서름이 북받쳤죠. 나름 지고지순한 마음이었는데 무시당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하루는 못 먹는 술을 마시고 과외쌤 집 앞에서 기다렸죠. 공부를 하고 늦게 돌아오던 과외쌤은 뜻밖의 할머니를 보고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담담히 대하더랍니다. 왜 제가 싫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꼭 들어야겠어요. 난 너 싫다고 말한 적 없는데? 그럼 왜 좋다고 고백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쌤,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제 마음을 마구 헤집어 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하면 전 어쩌라고 그래요? 네? 책임지세요. 난 너하고 안 어울려. 뭐요? 그게 이유예요? 난 가난한 대학생이야. 홀로 대신 어머니도 모셔야 하고. 난 대학도 졸업해야 하고 군대도 가야 하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같이 감당하자고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겠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서 가. 아버지께 야단 듣지 말고. 후회를 해도 제가 해요. 이제 아버지 안 무서워요.
쌤이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라고요. 할머니는 술주정을 부리다 술기운에 그만 잠이 들었고 과외쌤이 할머니를 업고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답니다. 그날 아버지는 과외쌤이 할머니를 어떻게 한 줄 알고는 눈이 뒤집혔대요. 과외쌤의 뺨을 때리고 벽에 걸어둔 묶음을 꺼내서 후려쳤답니다. 사람 죽는다고 집사 아저씨가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날 과외쌤은 잘못됐을지도 몰랐대요. 피멍이 들어 병원에 입원까지 한 과외쌤에게 집사 아저씨가 아버지의 말을 전했죠. 만약 다시 할머니를 부추기거나 할머니와 함께 무슨 일을 저지르면 세상 구경 못하게 될 거라고 협박을 했답니다. 그리고 병원비와 돈을 봉투에 담아주었대요. 먹고 떨어지라는 거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과외쌤이 너무 걱정돼서 필사적으로 집에서 탈출했답니다. 과외쌤을 찾아가서 도망가자고 애원했고요. 잠시 망설이던 과외쌤은 그렇게 할머니와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땐 이판사판이었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지만 과외쌤은 할머니 손을 잡았대요. 하지만 멀리 못 가서 둘은 잡혔답니다. 아버지 앞에 끌려갔죠. 아버지는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과외쌤을 무참히 짓밟았답니다. 과외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아버지에게 매달리며 울던 할머니는 결국 헤어지겠다고 얘기했답니다. 할머니는 자기 때문에 과외쌤이 잘못될까 무섭고 두려워서 마음을 접기로 했죠. 할머니의 시린 첫사랑 얘기는 할머니 입을 통해서 들은 건 아니에요. 친척분들에게 간간히 들었다가 제가 조금씩 조각을 맞춰본 겁니다. 한편의 영화 같기도 했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주인공들 같아서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기에 할머니는 다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외쌤과 헤어지고 집안끼리 정해준 대로 결혼을 했죠. 그 지역에서는 유지였대요. 할머니 집안도 나름 부자였지만 그보다는 더 부자였고 국회의원도 나온 집안이었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집안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홀시어머니와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특별한 직업 없이 놀고 먹는 남편을 모시며 살았답니다. 집에 일하는 가정부가 있어도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와 남편의 밥을 지었죠. 시집가서 6개월은 거추장스런 한복을 매일 입어야 했고요. 워낙 손님들이 많이 오는 집이다 보니 많을 때는 하루에 10번 이상 손님상을 봐야 했대요. 소소한 반찬은 물론 안주거리도 직접 해와서 만들어 올렸답니다. 시어머니는 칭찬에 늘 인색하신 분이셨대요. 아무 말이 없는 게 최고의 칭찬이셨죠. 그렇다고 잔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었대요. 불만이 있으면 아예 무시하고 며칠씩 말을 안 하니까 할머니는 더 힘이 들었답니다. 말을 해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고칠 텐데 도통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혼자서 잘못된 곳을 찾아내는 게 어려웠죠. 그렇다고 남편이 다정하게 할머니를 대해주는 것도 아니었답니다. 늘 문학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외박하는 일이 잦았대요. 가끔은 무슨 영화를 찍겠다고 밤새 시나리오를 쓰다 새벽에 잠이 들었고 하루 종일 잠만 자다가 밤이 되면 나가기도 했답니다. 남편 얼굴 볼 일이 없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왜 애가 안 들어서냐고 닥달이셨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혼자 소가리를 했죠. 그러다 결혼 3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태몽을 꾸셨답니다. 탐스러운 목련이 가득 피어있는 숲길을 걸었다고 하더랍니다. 하지만 꽃 태몽은 딸이라며 시어머니는 좋아하지도 않으셨대요. 출산을 했는데 딸이었죠. 아들이 아니니까
딸은 찬밥 취급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건성으로 아이 얼굴 한번 쳐다보고는 바쁘다며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딸은 자기 처지를 알았는지 잘 울지도 않더래요. 오히려 서러워서 온 건 할머니였죠. 자신도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딸마저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 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나가보니 남편이 웬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여자의 손에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대요.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여자를 맞았죠. 드디어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을 보게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여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아들을 안고 나타난 남편의 첩은 본처였던 할머니를 밀어내고 시어머니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첩이 몸조리를 할 수 있도록 안방까지 내주었죠. 딸을 낳았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절망했고 딸에게 너무 미안해서 울음을 삼켰답니다. 첩에게 먹일 미역국을 끓이는 것도, 첩의 속옷과 첩 아들의 똥기저귀를 빠는 것도 모두 할머니 차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가정부를 내보내고 모든 집안일을 할머니에게 시키셨죠. 대를 잇지 못한 며느리는 조강지처라고 해도 소용없다는 뜻이답니다. 대놓고 나가라고는 말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할머니를 압박했답니다. 그 무렵 할머니 친정이 망했답니다. 운수회사가 부도가 났대요. 아버지는 빚쟁이에게 쫓겨 소식을 알 수 없었고 모든 재산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버렸죠. 그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으로 할머니를 구박했고요. 더 이상 참고 사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할머니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을 해주었죠.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어린 딸을 데리고 그 집을 떠나올 때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을 할머니는 가슴 깊이 한처럼 박아두셨답니다. 두고 보란 듯이 잘 살아내고 딸도 잘 키우겠다고 결심하셨죠. 그런데 내 팔자가 박복해서 나하고 엮이면 다 죽거나 거덜이 났어. 우리 아버지도, 네 엄마도, 네 아버지도. 이제 너마저도 그리 될까? 이 할미는 너무 무섭다, 재민아.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단한 인생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명줄이 긴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때마다 전 괜히 화를 냈어요. 할머니,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제 손자 잘 되는 것도 보고 손자에게 효도 받아야지. 그때까지 무조건 사셔야 해요. 그렇게 할머니를 안아드릴 때마다 전 속으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해마다 할머니는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절 키우시느라 그 따뜻했던 손은 점점 투박하고 거칠어졌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하시느라 할머니는 항상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다니셨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10개는 넘어요. 청소나 설거지는 기본으로 하셨고요. 노점이나 행상도 하셨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식모도 하셨고 절 키우시면서 다른 집 애를 봐주는 일도 하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할머니는 포장마차도 하셨습니다. 전 어떻게든 빨리 취직을 해서 할머니에게 보답할 생각만 했어요. 졸업하고 바로 어느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돈을 버니까 할머니에게 포장마차를 그만두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할머니는 평생 일하다가 갑자기 놀면 오히려 아파서 들어 눕는다면서 오히려 당신이 제 짐이 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고집을 말리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손자를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아온 게 아니라 당연히 살아온 거라고 말입니다.
그 당연한 당신의 삶에 전 늘 존경과 사랑을 보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그러시면 당장 그만두셔야 해요. 아시겠죠? 전 여러 번 할머니께 다짐을 받았어요. 제약회사 영업직은 생각보다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업직을 선택한 것은 기본급의 실적이 높을수록 보너스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서 돈 벌어서 할머니 편안하게 모실 집을 장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실적이 함정이었습니다. 실적을 위해서 동료 직원들은 온갖 편법을 다 사용했죠. 약국이나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뒷돈을 주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가끔은 실적을 올려야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니까 사비를 들여서 약품을 미리 사서 쟁여놓고 헐값에 넘기기도 하더군요.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에 전 당황했습니다. 혼자 거부했더니 고고한 척한다고 대놓고 무시하거나 소외를 시켰습니다. 인사고가도 안 좋았고 매번 승진해서 미끄러졌습니다. 부당하고 부패한 조직 문화에 염증을 느꼈지만 어디에 항변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하며 비꼬는 직원들을 보면서 전 회사를 때려치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는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드디어 손자가 취직했다고 아는 분들마다 붙잡고 자랑을 하시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척 집을 나와서 취직 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차라리 며칠 머리라도 식힐 생각으로 등산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한방눈이 내렸어요. 분명 일기예보엔 눈이 온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낭패였습니다. 익숙한 길도 아니었고 드문드문 이정표를 따라 산을 오른 탓에 어떻게 내려가야 할지 난감했어요. 올라오다 본 암자가 기억나서 일단 방향을 정해서 산길을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달려가 보니 웬 어르신이 눈길에 미끄러지신 듯 언덕 아래 쓰러져 계셨어요. 다리를 다치신 듯 했습니다. 그분을 업고 산길을 더듬더듬 내려갔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바람 속에 숲길을 헤매다가 겨우 암자를 발견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은 다리 위에도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주지스님께 눈이 그칠 때까지만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할머니께 연락을 하려고 핸드폰을 열었지만 전파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불안했는데 암자 안에 일반 전화가 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갑자기 무슨 산행을 하느냐고 걱정하셨어요. 회사 일로 잠깐 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르신께도 댁에 연락하시라고 했더니 연락할 사람도 없고 걱정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왠지 그 말이 가슴 아파서 어르신을 찬찬히 보았죠. 혼자 등산 오셨어요? 내 평생 처음 산을 탔어요. 이 나이가 돼도 마음이 심란하고 그래서요. 그렇게 말하면서 어르신은 이내 잠이 드셨습니다. 잠든 모습에서 모진 세월의 풍파가 느껴졌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하는 약간의 관심과 저 나이가 되어도 마음이 심란해지는 이유는 뭘까 혼자서 생각했어요. 암자마당에 눈이 쌓이는 걸 보면서 덩달아 마음이 스산했습니다. 눈이 그치고 어느 정도 산길이 녹기까지 꼬박 이틀을 암자에 갇혀 있었어요. 제 평생 가장 편안한 날이었고 어르신도 평생 가장 달게 잠을 잤다고 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쌀이 빗자루를 들고 암자마당을 열심히 쓸다 보니 온갖 잡생각도 다 사라지더군요. 암자에서 준 밥과 국과 김치뿐인 밥상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다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제가 어르신 새순물을 직접 떠다 드렸어요. 발이 퉁퉁 부어올라서 힘들어 하셨지만 견딜만 하다고 하시는데 산을 내려가면 병원부터 가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넨 무슨 심란한 일이 있어서 산에 온 건가? 어르신은 제 얼굴에 쌓인 근심을 읽으신 듯 물었습니다. 전 그동안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남들에게 속마음을 잘 말하는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 어르신에게는 술술 털어놓게 되더군요. 어르신은 가만히 제 얘기를 들으시기도 하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저를 지그시 쳐다보셨습니다. 물론 어르신은 당신의 얘기는 끝내 안 하셨어요. 그냥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잘했다는 뜻 같기도 하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격려 같기도 해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전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그런지 어르신들과 있으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그저 쳐다만 봐주시는데 그 눈빛에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느낌이 들어요. 긴 세월 속에서 부대끼고 살아오신 그분들의 삶의 내공이 저절로 저에게 전달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삶을 살아내신 그 용기와 지혜로움은 등을 두드려주는 손길에서도 전달되었습니다. 눈이 녹고 전 다시 어르신을 부축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택시를 타고 가면 된다고 하시면서 제 연락처를 받아가셨어요. 다음에 또 보자고 하셔서 언제든 연락 주시면 따뜻한 식사 대접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전 할머니께도 회사를 그만둔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신 어르신의 말씀을 되새겼어요. 그런데 며칠 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 식품회사 인사과라고 하는데 절 영업부 과장으로 스카우트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일단 만나자고 해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식품회사 회장님이 바로 산에서 만났던 어르신이었습니다. 제가 부당함을 참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말에 회장님은 이런 직원이 회사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인사팀 직원은 회장님과 무슨 사이냐고 넌지시 묻기까지 했죠. 회장님이 친히 전화까지 주셨어요. 회장님,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가 고맙지. 그 산길에서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황천길 가지 않았겠나. 그리고 우리 회사에 와준다고 하니 더 고맙고 부디 처음 마음먹었던 그 진심 잊지 말고 열심히 일해주게. 세상에는 허투루 되는 인연은 없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전 새삼 인연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할머니도 제 말을 들으시고는 정말 감사한 분이시라고 하셨죠. 그렇게 전 식품회사 영업팀 과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 내에 제가 회장님 낙하산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습니다. 특히 회장님의 양아들이라는 상무는 첫 출근부터 절 부르더니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회장님과 어떻게 아느냐고 따지고 들었어요. 앞으로 지켜볼 테니까 조심하라는데 제가 뭘 조심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영업부서 직원들은 혹여 제 앞에서 말을 잘못했다가 회장님 귀에 들어갈까 조심하면서 은근절 소외시켰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하려고 하자 부장은 그냥 나대지 말고 얌전히 사무실이나 지키라는 겁니다. 영업하는 사람이 사무실을 지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일단 거래처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회사 제품은 유제품과 간식료,
라면류와 즉석식품 정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부터 소규모 슈퍼까지 납품을 하고 있었죠. 일주일 정도 살펴본 결과 역시 여기도 온갖 편법이 난무했습니다. 영업사원마다 맡은 지역이 있었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단가 이하로 제품을 납품하거나 실적을 채우려고 사비로 제품을 사두는 것도 다반사였어요. 심지어 신제품 홍보 행사 때는 마트나 슈퍼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책임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물론 온갖 심부름도 다 했습니다. 심지어 마트 책임자의 애들 등하원을 대신 시켜주기도 하고 온갖 집안 행사의 운전기사처럼 모시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집사나 하인처럼 굴었어요. 그런 것들이 회장님의 경영 철학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용기를 내어 그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이런 부당한 일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부장님과 상무님께 건의를 했어요. 김 과장, 너 영업직들 이런 거 몰라? 그쪽 회사에서도 그랬을 거 아냐. 이 바닥 관행이야, 관행. 네가 뭔데 부당하니 편법이니 그딴 소리래? 그럼 우린 부당하고 편법만 일삼는 사람들이야? 어? 어디서 개빼다기 같은 게 나타나서 난리야. 지금 너 회장님 믿고 까부는 거야? 낙하산 주제에 봐줬더니 이게 어디서 천지분간도 못하고 말이야. 오늘부터 외근 나가지 말고 전화나 받아. 영업직은 회사의 최일선에서 뛰는 행동대장들이었고 회사의 매출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공신들입니다. 그들의 발끝에서 회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업직들이 다 그렇게 부당한 일을 하거나 편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관행 앞에서 전 또 한 번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해외 생산 공장을 시찰하러 출장 중이셨어요. 회장님이 비운 사이 양아들 상무가 회사 일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영업팀 부장과 짜고는 뭔가 일을 꾸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이상 항변할 수도 없었고 혼자서 관행을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부장은 날마다 그만두라고 종용했어요. 오늘도 출근했냐고 조롱 섞인 말투로 언제 그만둘 거냐고 물었습니다. 전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회장님이 절 이 자리에 앉히셨을 때는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상무까지 절 불러서는 회장님 오시기 전에 그만두면 퇴직금의 1년치 월급을 더 얹어서 주겠다고 회유까지 했어요. 설상가상 할머니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가 되면서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할머니를 입원시켰지만 회사 때문에 간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간병인을 붙였는데 간병비만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치료비와 병원비까지 합치면 제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결국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죠. 그땐 정말 사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전 회사에서 거의 투명인간이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지만 전 회장님이 오시면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귀국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해외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결국 전 생각다 못해서 회사 감사팀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무에게 포섭된 감사팀은 제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상무가 이제 곧 사장이 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누가 감히 상무의 눈밖에 날 짓을 하겠어요. 영업팀 부장이나 직원들도 상무와 짜고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주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닌 듯 했죠. 전 결국 회사에서 잘리다시피 사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아야 할머니 병원비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또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면 걱정하실 게 뻔하니까 잠시 휴직하고 할머니 병간호를 하겠다고 둘러댈 작정이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해서 금방 탄로가 날 것 같아 혼자 연습도 했죠. 그런데 할머니는 제 병간호 한번 제대로 받지도 못하신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단 며칠만이라도 손자 간병이라도 좀 받고 가시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었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 회사에 무슨 미련을 두고 그렇게 버텼는지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할머니 간호나 했더라면 원통하지는 않았을 것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가신 우리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해드리고 싶었어요. 퇴직금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올 사람도 별로 없고 울어줄 사람도 별로 없지만 할머니 외롭지 않게 크고 화려한 장례식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최대한 밝게 웃으시는 사진으로 영정 사진을 만들어 한가운데에 놓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할머니와 사진도 많이 찍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할 것을. 이 못난 손자 잘 되는 거 보시는 게 평생 소원이셨는데 회사 잘린 손자 때문에 가시는 걸음이 혹여 무거우실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장례식 이틀째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 발인을 하고 할머니와 영원히 작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김 과장. 문득 낯익은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뜻밖의 회장님이셨습니다. 아니, 회장님. 자네 할머니 성함이 이자, 옥자, 림자 쓰시는가? 이옥님. 네. 자네가 이옥님이 손자라고? 그래? 정말 손자가 맞아? 네, 회장님. 그런데 우리 할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회장님은 할머니 영정 사진을 보시면서 한참을 오열하셨습니다. 나중에는 힘이 붙이신 듯 쓰러지시기까지 하셔서 제가 부축해드려야 했어요. 자네를 처음 볼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간다 했더니 이래서 그랬어. 자네가 이 사람 손자여서 그랬어. 회장님은 다시 말을 잇지 못하고 우셨습니다. 전 두 분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울음이 터졌어요. 이러다 회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만 고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울음을 그치시고도 한동안 멍하니 할머니 영정사진만 쳐다보셨습니다. 자네 할머니하고 난 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어. 그렇게 회장님은 너무 가슴 아파서 꼭꼭 숨겨두었던 오래전 일을 저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원래 할머니 본가가 운수업을 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외동딸이셨던 할머니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자랐고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명문대생으로부터 과외를 받았고 과외쌤 때문에 겨우 사는 것 같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오롯이 심장에 박히면서 첫사랑의 열병을 오래 앓았다고 했습니다. 인연과 사랑의 운명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그 시절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혔고 두 사람은 야반도주를 하려다 붙잡혀 끌려갔죠.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과외쌤을 보면서 제발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이별을 했고 할머니는 정해진 곳에 시집을 갔지만 평생 과외쌤을 잊지 못했고 늘 그리워하며 살았고요. 자네 할머니 과외 선생이 나였어. 회장님은 울먹이며 겨우 말을 내뱉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던 명문대생은 스스로 학비를 벌기 위해 과외를 했답니다. 첫날 과외를 갔을 때 단아하면서도 묘하게 시선을 끄는 여학생을 보고 심장이 너무 방망이질을 해서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났대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믿지 않았는데 회장님은 그날 그 여학생에게 첫눈의 운명을 빼앗겼죠. 하지만 겉으로 내색할 수 없었답니다. 그 마음을 들키는 순간 과일을 잘릴 수 있었으니까요. 군인 출신 아버지의 엄격함에 여학생은 늘 주눅들어 살았죠. 그 여학생이 조금이라도 길을 펴고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몰래 산책도 나가고 많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커져가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답니다. 여학생이 대학에 합격한 뒤 고백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뻐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지만 곧 현실을 알았대요. 홀시어머니의 가난한 고학생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수천 번도 더 그녀와 도망가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으면서 겉으로 차갑게 굴었답니다. 하지만 같이 도망가자는 그녀의 말 앞에서 흔들렸죠. 야반도주를 했지만 결국 잡혔고 헤어졌습니다. 세상에 헤어져서 끝나는 건 그냥 인연일 거야. 헤어져도 절대 끝낼 수 없는 게 운명이지 싶어. 자네 할머니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랬네. 끊어낼 수 없는 운명을 안고 회장님은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했답니다. 그녀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군대에 갔고,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에 취직을 했답니다. 그리고 더는 그녀에 대해서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대요. 가질 수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간간히 소식만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녀는 사라졌답니다. 이혼을 당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고 남편이 처백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도 나중에 알았죠. 그녀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다녔지만 이미 집안도 다 망한 터라 알 길이 없었답니다. 다시 마음에 묻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정말 힘들었대요. 너무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회장님은 너무 늦게 깨달았고요. 이렇게 모든 순간이 다 고통일 줄 알았다면 그날 그녀의 아버지에게 맞아 죽더라도 그녀와 함께 갈 것을 하는 자책에 시달렸답니다. 회장님의 일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그녀, 우리 할머니. 회장님은 할머니를 다시 가슴에 묻은 채 공기업을 그만두었답니다. 안정적이었지만 회사 생활이 회장님의 적성이 맞지 않았대요.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손맛 좋은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차리셨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간단하지만 배부른 한 끼를 선사하고픈 회장님의 생각을 조금씩 실천에 옮기셨죠. 직접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메뉴 개발을 하면서 식당에 몰두했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먼저 반응이 왔대요. 돈은 없지만 먹고 싶은 것은 많은 청춘들에게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푸짐한 식사는 입소문을 타고 대박을 쳤고요. 메뉴를 그대로 제품으로 개발해서 판매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식품 회사를 차렸답니다. 작은 공장도 짓고 직원들도 뽑고 본격적으로 경영에 들어갔죠. 모든 것이 처음이라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곧 회사는 차근차근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으면서 성장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지인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우연히 자네 할머니를 봤어. 그렇게 헤어지고 20여 년도 더 지났을 때지. 자네 할머니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군. 한 번에 알아봤어. 그런데 홀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지. 누구 장례식이냐고 물었더니 말없이 울기만 하는데 그게 자네 부모님의 장례식이었지 아마. 회장님은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할머니와 만났지만 기쁨보다 비통함이 먼저 밀려왔답니다. 부디 잘 살기를 바랐는데 이혼당하고 자식마저 잃은 채 오열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회장님은 가슴이 무너졌답니다. 너무 조문 오는 손님이 없어서
회장님이 같이 장례식장을 지켰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만 있어도 그냥 알아지더래요. 지난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절통했을지. 할머니는 단 한마디도 안 했지만 회장님은 그냥 심장으로 다 느껴지더랍니다. 딸과 사이에 발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눈이 너무 내려서 두 사람은 잠시 어느 식당으로 들어갔답니다. 눈이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먹었던 그 칼국수는 죽어도 못 잊는다며 회장님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땐 회장님도 결혼을 하셨답니다. 할머니가 아니면 그 어떤 여자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늘 쓸쓸했고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답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난 뒤 만감이 교차했지만 엄연히 유부남이었으니까 회장님은 조심했대요. 하지만 할머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은 숨길 수가 없었답니다. 혹여 자신의 감정이 할머니에게 부담이 될까봐 많은 얘기를 나눌 수도 없었대요. 일부러 담담하고 사무적으로 굴었대요. 만나서 좋았다는 말 대신 기운내라고밖에 못했답니다. 또 보자는 말을 차마 못하고 부디 건강하게 잘 살라고 했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돌아온 회장님은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키우면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도울 방법을 생각했답니다. 회사 빌딩 내 가게를 임대해 줄 테니 뭐든 하라고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했답니다. 이미 지나간 인연이고 이렇게 도움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가 거절한 이유는 그게 아닐 겁니다. 혹여 이상한 소문이 나서 회장님께 피해가 갈까 싶어서 거절하셨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할머니는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할머니도 평생 잊지 못하던 회장님을 만났으니 무척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엇갈린 인연이고 운명이었죠. 사실 전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비록 10살이었지만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몇 장면 중에 하나였죠. 어느 날 집 앞에 검정색 세단이 멈추었고 할머니를 태워갔습니다. 아마 회장님이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회사 내에 가게를 내줄 테니 해보라는 제안을 받으셨을 거고요. 거절을 하고 돌아오신 할머니가 내내 우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거절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그리워했던 사람 앞에서 너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서러워서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원 없이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그랬을 겁니다. 지나가 버린 첫사랑이었죠. 그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심장을 아프게 하는 인연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우셨습니다. 회장님을 다시 만나고 너무 기뻤지만 엇갈린 운명이라고 생각하신 듯 했어요. 전 할머니 대신 할머니 마음을 회장님께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마지막 할머니 한이라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억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얼마 뒤 우리 집에 웬 여인이 찾아왔죠. 바로 회장님 사모님이셨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첫사랑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았죠. 어떻게 알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모님은 냉정한 듯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평생 가슴속에 다른 여자를 품고 살았다고 했죠. 그걸 알면서도 회장님 뒷모습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신이 불쌍해서 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인가 봐요. 우리 남편이 그쪽을 평생 못 잊는 것처럼 저도 아마 남편 뒷모습에 매달려 살더라도 평생 못 놓는 거겠죠. 전 문 밖에서 사모님의 얘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땐 너무 어려서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에 떠나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원한다면 돈도 주겠다고 했죠. 다시는 회장님 앞에 안 나타나주면 좋겠다고 말할 때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처음엔 할머니가 오는 줄 알았죠. 하지만 사모님이 울면서 할머니에게 떠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물론 회장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건 지나간 인연이었고 이룰 수 없는 운명이었을 뿐이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냥 돌아서면 그만인 게 인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시절 어르신들에게 인연과 운명은 다른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머니나 회장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전 할머니의 삶을 제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아주 담담히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회장님은 사모님이 할머니를 찾아갔던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죠. 그런 일이 있었군. 난 몰랐네. 우리 집사람이 찾아갈 줄은 몰랐어. 하지만 사모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이 다녀간 뒤로 할머니는 결국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전 학교를 다녔고 할머니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나중에 거기서 포장마차도 하셨고요. 물론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사모님이나 회장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박복감 팔자 탓이라고만 했어요. 그 박복감이 손자인 저에게도 대물림 될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제가 첫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방황할 때도 할머니는 아마 눈치를 챘을 겁니다. 제가 미안해할까봐 내색을 안 하셨죠. 그날 아침, 제가 출근하는 척 하면서 집을 나올 때 할머니는 문득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 좋다고 해서 평생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힘들다고 평생 힘든 것도 아니야. 살아보니까 인생은 춥다가도 따뜻해지더라. 나중에는 웃으면서 얘기할 날도 올 거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심란하게. 그냥 그렇다고. 그리고 넌 그 좋은 나이에 연애는 안 하냐? 여자도 좀 만나고 그래. 맨날 우중충하게 그러고 살지 말고. 그것도 인연이 있어야 만나죠. 인연도 운명도 한순간에 왔다가 한순간에 가버린다. 눈 크게 뜨고 잘 찾아봐.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갑자기 한방눈이 내려서 길을 잃고 헤맬 때 회장님을 발견하고 함께 암자로 들어갔죠.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와 회장님도 이미 서로가 모르는 사이에 인연과 운명으로 엮여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기막힌 인연과 운명의 끝에는 할머니가 있었죠. 그날 난 아내가 죽고 마음이 허해서 산을 가서 따내. 평생 아내를 쓸쓸하게 만들었지. 평생 마음 한 자리 주지 못했어. 보내고 나니까 후회도 밀려들고 미안하고 그렇더군. 날 얼마나 원망했을까 싶어서 갈피를 잡지 못했지. 그래서 그런지 우리 둘 사이엔 아이도 없었어. 나중에 양자를 드렸지만 그걸로 아내의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늘 혼자 있게 했어. 그냥 내가 너무 미워서 무작정 산에 갔다가 자네를 만났지. 평생 외롭게 지냈던 사모님은 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마지막에 아내 임종을 지켜본 게 고작 회장님이 남편으로서 한 일이었대요. 아내에게도 평생 마음에 묻은 할머니에게도 상처만 준 것 같아서 한순간 인생이 참 허무해지더랍니다. 하지만 그 사는 길에서 절 만난 것은 새로운 운명의 시작이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자네 할머니 마지막 가는 길은 배웅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네. 회장님은 염을 마치고 입건을 하기 전에 할머니 마지막 모습을 오래오래 눈에 담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잘 가게 이번 생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은 다 떨치고 그저 헐헐 가게. 훗날 거기서 혹시 만나면 우리 좋은 친구 하세. 잘 가시게, 옥님아. 할머니 이름을 부르시며 고개를 떨구시던 회장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연이 얼만큼 쌓이면 운명이 될까요? 그 운명이 얼만큼 깊어야 평생 가슴에 새기게 될까요?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할머니 가시는 길에 하얀 눈꽃송이가 배웅을 해주네요. 잘 가시겠죠. 그렇게 할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전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알게 되셨고 영업팀의 조직적인 편법과 부패한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절 영업팀의 새로운 부장으로 발령을 내셨습니다. 회사 차원으로 영업팀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모두 사직을 권고했지만 제가 회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직원들도 정말 하고 싶어서 그렇게 편법을 저지른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을 것이고 먹고 살려니까 조직 문화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영업팁을 쇄신하겠다고 했어요. 부장은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부장은 해고 대신 지방으로 좌천되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제가 새롭게 교육시키고 교화시키면서 관행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양아들 상무는 공금 횡령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해고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물론 파양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전 회장님의 수양 아들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남매도 두었고요. 회장님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시면서 제가 회사를 맡았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제가 회장님과의 친분으로 회사를 맡는 건 아니라고 거절했지만 회장님은 저에게 회사 지분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가 대표가 되었고요.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고 전 매순간 진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경영하고 신뢰를 쌓는 회사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새 중견기업을 넘어서 국내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같이 노력한 덕분이죠. 먹거리엔 진심과 신뢰를 담아야 한다는 회장님의 철학을 잊지 않고 늘 실천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시골에서 낚시하시면서 유유자적 사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 회장님을 더 좋아해요. 주말이면 할아버지 보러 가는 게 낙입니다. 가끔 회장님과 나란히 앉아서 낚시를 하곤 해요. 그럼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김 대표, 수양아들에서 그 수양, 그거 좀 떼자. 아주 성가셔. 참, 회장님도 수양이든 양아들이든 제가 회장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건 똑같은데 형식이 뭐가 중요해요. 아, 그럼 그 회장님 소리라도 좀 하지 말든가. 맨날 회장님이야, 듣기 싫게. 네, 아버지. 전 앞으로도 그렇게 아버지와 낚시하면서 이 기막힌 인연과 운명을 잊지 않고 옛날 얘기하며 살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